이승계가 나하추와 맞붙어 크게 싸웠을 때는 7월 초였습니다. 이승계가 3월에 동북면에 도착했을 때니 대략 4개월 동안 서로 대치한 게 됩니다. 이따금 소규모 접전을 벌이며 서로 탐색했을 겁니다. 아무튼 7월에 나하추가 군사 수만을 거느리고 탁도경과 조소생을 데리고 홍원의 달단동에 진을 칩니다. 나하추가 먼저 두 부장에게 1000명의 군사를 딸려보내 선봉에 서게 합니다. 이승계가 두 고개에서 나하추의 선봉 부대를 거의 섬멸합니다. 나하추가 속말로 열받습니다. 그가 더 전진해서 덕산동에 진을 칩니다. 이때 이승계가 야습합니다. 나하추가 패하여 다시 달단동으로 돌아갑니다. 나하추의 부하 중에 뛰어난 장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승계가 여러 장수에게 그간 패했던 상황을 물어보니 대답이 한결같습니다. 기록입니다. 매번 싸움이 한창이면 적의 장수 1인이 철갑옷을 붉은 깃털 장식으로 꾸미고 창을 휘두르며 돌진하였는데 모두 쓰러져서 감히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승계가 철갑옷 장수를 찾아서 홀로 대적합니다. 삼국지에서 두 장수가 말을 타고 서로 창으로 싸우는 장면을 연상하면 됩니다. 이승계가 여러 합을 겨루다가 힘이 달리는 척하며 몸을 돌려 달아납니다. 철갑옷 장수가 속도를 내어 따라붙어서 힘껏 창을 내지릅니다. 순간 이승계가 몸을 숙입니다. 철갑옷 장수가 창을 따라 넘어집니다. 이승계가 활을 쏘아 그를 죽입니다. 이에 나하추 군사들이 모두 도망칩니다. 계속 패하니까 나하추 진영에서 그의 부인과 누이 동생이 나하추를 말립니다. 이승계는 천하에 둘도 없는 장수이니 그냥 피해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하추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며칠 후 이승계가 달단동에 이릅니다. 드디어 이승계와 나하추가 정면 대결을 벌입니다. 서로 진을 쳐서 대치하는 중에 나하추가 10여 기병을 이끌고 진 앞으로 나옵니다. 이승계도 똑같이 10여 기병을 이끌고 나갑니다. 서로 가까워졌을 때 나하추가 말합니다. 기록을 요약해서 올립니다. 내가 처음에 온 것은 원래 사유, 관선생, 반성 등을 추격하여 온 것일 뿐 귀국의 국경을 침범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소. 지금 내가 여러 차례 패하여 형세가 매우 궁하게 되었으므로 싸움을 그만하기를 요청하니 명령을 하면 이를 따르겠소. 이승계가 가만 살펴보니 나하추가 입으로만 그만 싸우자고 할 뿐 적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죠. 이승계가 나하추 옆의 부하 장수를 활로 넘어뜨리고 공격합니다. 이어 이승계와 나하추가 맞대결을 벌입니다. 오랫동안 크게 싸웠으나 서로 간의 승부가 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나하추가 말머리를 돌려 도망칩니다. 나하추가 죽음의 고비까지 몰렸지만 부하들의 도움으로 달아나는 데 성공합니다. 곧 해가 집니다. 또 며칠 후 마지막 대결에서 이승계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나하추 병사들을 모두 요충지로 유인합니다. 복병들이 매복한 장소인 겁니다. 이승계의 매복 작전에 걸려들어 나하추 부대가 대패합니다. 나하추가 패하고 돌아가면서 전에 이자춘이 재주가 있는 아들이 있다고 한 게 거짓말이 아니었다고 주변에 말합니다. 나하추는 부대를 수습해서 심양으로 돌아갑니다. 조소생과 탁도경은 여진족 거주 지역으로 달아납니다. 하지만 곧 그곳의 다루가치에 걸려 죽습니다. 나하추는 나중에 공민왕과 이승계에게 선물을 보내며 화친을 청합니다. 시골 무사 이승계의 명성이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홍건적의 침입으로 왕과 백성들이 서울까지 버리고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끊임없는 외구의 침탈로 고려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또 나하추가 침입했으니까 고려 백성들은 그야말로 가슴이 덜컹 내려앉을 만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다시 피난짐을
꾸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쩔 줄 모르는 백성이 많았습니다. 그 순간 이승계가 나하출을 격퇴했다는 소식이 백성들에게 들려옵니다. 가뭄 끝에 맞이하는 한 줄기 담비라는 표현이 이 장면에 딱 들어맞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승계가 나하출을 물리친 다음 달인 8월 13일 공민왕은 약 반년간의 상주 생활을 마감하고 청주로 출발합니다. 8월 20일에 청주에 도착한 공민왕은 더는 이동할 생각을 않고 그냥 죽칩니다. 그의 귀경길은 멀고도 멉니다. 개경에는 아직 전란의 상흔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처할 궁도 마땅치 않아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공민왕이 마음만 먹으면 금방 개경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백성들과 신하들이 공민왕의 조속한 환도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될 수 있는 한 시간을 질질 끌며 환도를 미루는 듯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원나라가 고려의 상국입니다. 홍건적을 내몰 때 원나라 황제의 옥새 2개를 노획한 게 있습니다. 공민왕이 그것을 6월에 사신을 보내 홍건적 격퇴에 대해 보고하면서 원 황제에게 바칩니다. 비틀거리지만 그래도 상국으로 버티고 있으므로 공민왕이 원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8월, 10월, 11월의 고려사에 재미있는 기록이 눈에 띕니다. 왕이 남몰래 말 타는 연습을 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나이 33세가 되도록 공민왕이 말을 탈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공민왕의 이중적 성격이랄까 여하튼 의외의 성격적 특징이 드러납니다. 공민왕 하면 바로 개혁이 떠올라 강인한 인상이 연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민왕은 여성적이며 섬세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사냥도 싫어했고 누가 매를 선물해도 곧 날려보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말과 함께 놉니다. 그런 몽골의 수도에서 청년이 될 때까지 지내면서 말타기도 배우지 않은 겁니다. 예술적 방면에서 공민왕의 재질은 뛰어났습니다. 그의 서예와 그림 솜씨가 오늘날까지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천산대렵도입니다. 하루는 개가 우는 것을 보고 복통으로 그런다며 약을 지어 치료하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약이 올 때까지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처럼 그는 자애로운 사람입니다. 세심하고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예술가 유형인 겁니다. 반면 노국공주는 몽골 여자답게 씩씩하고 남성적이었습니다. 그런 공민왕에게 전혀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격정적이고 과감해서 한번 마음먹은 일이 있으면 꼭 실행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또한 시기심이 많고 잔인하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신복도 믿지 못했는지 아니면 이용해 먹었는지 여하간에 공민왕에게 신복이 남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역설적이게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죽게 되는 비극을 맞습니다. 공민왕은 청주에 머무르면서 과거를 실시합니다. 10월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합격한 인물 중 눈여겨볼 2사람이 있습니다. 정도전과 이승인입니다. 21세의 정도전이 본 시험에 합격해 드디어 관직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정도전은 이듬해 봄에 충주 사록에 임명됩니다. 사록은 폭넓은 임무 수행을 하는 관직으로 나와 있습니다. 북쪽의 이승계가 나하출을 물리치고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쪽의 정도전은 관직에 오르는 과거에 합격합니다. 우연의 일치이지만 묘하기도 합니다. 수재라고 소문난 이승인은 이때 16세였습니다. 이승인은 수공부성에 임명되었습니다. 수공부란 노국공주의 물품을 관리하던 관할을 말합니다. 공민왕이 과거를 실시한 10월에 개성에서는 백성들이 홍건적이
또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반수가 피난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었지만 고려 사람들은 금방 흔들렸습니다. 그만큼 홍건적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민왕마저 환도를 질질 끌고 있으니 개경 사람들이 더욱 마음을 잡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공민왕은 청주에서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끌 속셈인지 1362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청주에서 머무릅니다. 꼼짝 않고 있는 그에게 심통을 부리기라도 하는 듯 연말에 뒤숭숭한 소문이 나돌아 공민왕을 괴롭힙니다. 원나라에서 공민왕을 폐하고 더 큰 군을 고려 국왕에 임명했다는 소문입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